안주현의 지식세포들 첫 셀럽은 박물관계 또 과학관계의 살아있는 화석이신 이정모 관장님이십니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서울시립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등에서 사람과 과학을 연결하기 위해 애써 오셨는데요. 우리 모두의 관장님이신 이정모 관장님, 어서 오세요. 이 책을 저도 읽어보니까 정말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 직관적으로 와닿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인류가 처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된다면 그런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장님이 쓰신 책을 보다 보니까 인공지능의 효율이 사람보다 의외로 좋지 않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렇죠. 왜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여성은 하루에 2000kcal가 필요하다. 남성은 2500kcal가 필요하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머리를 쓸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쓸까요? 체스 마스터들이 체스 두는 동안의 에너지를 소모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1시간 동안에 대략 280kcal 정도를 소모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프로테니스 선수가 한 30분 동안 단식 경기할 때 쓰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프로테니스 30분이 체스 선수들 1시간인 거죠. 그런데 바둑 기사는 거의 체스 마스터보다 2배, 그러니까 프로 테니스 선수만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돌과 알파고가 1차전을 할 때 1680kcal를 썼어요. 이세돌이 1680kcal를 썼는데 그 시간에 알파고는 무려 5만 kW를 썼어요. 이세돌의 1680kcal가 약 1.2kWh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다고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파고는 이세돌보다 실제로는 5만 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쓴 셈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분명히 훌륭해요. 잘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보다 5만 배나 더 뛰어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따져보면 겨울이어가지고 그냥 다 헬스장 막 등록하잖아요. 또 어떤 게 더 합리적일까? 내가 헬스를 하는 것보다 바둑이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악기를 배우면 에너지 소모가 더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연말 연시에 체중이 조금씩 늘어났잖아요. 일단 뭘 해야 될까요? 뇌를 써야 됩니다. 책을 읽는 게 돈 안 들이고 자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뉴스들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예전에 사고가 나서 이용을 중지했던 원전에 대해서 다시 재가동을 결정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보니까 인공지능을 운영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폐기했던 것까지 다시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드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원자력 발전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새로 건립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원전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여쭙고 싶습니다. 3마일 원전, 그건 제가 대학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 언제 때인데 그걸 다시 활용한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잘 돌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원전은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 수명대로 잘 유지 보수하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유럽에서는 원전을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해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CO2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예요. 근데 물론 여기에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2050년까지 그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근데 과연 2050년까지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길까요?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결국에 새로운 원전을 짓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단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거라면 우리 신재생 에너지에 필요한 버퍼를 위해서라도 사용하는 것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새로 원전을 짓겠다. 그건 약간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공사 시작해서 전기 나올 때까지 10년도 더 걸립니다. 우리 때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로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숫자와 크기로 따져본다면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미에 항상 기후위기와 연관짓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꺼비의 성비에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밖에도 수많은 기후위기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는데 읽다 보니 걱정이 됐던 게 이런 식으로 생태계까지 영향을 줄 정도면 결국 인간의 발생에도 영향을 주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성비가 바뀌는 거는 지금 사축류 양서류처럼 자연적인 이유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개 인간의 일 때문에 성비가 크게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태평성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인류가 들어온 다음에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다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스라엘, 거기만 국지적인 전쟁이 있을 뿐이잖아요. 세상은 태평성대를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왜냐하면 기후가 더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더워서 죽는 거 아니거든요. 에어컨 틀면 되죠. 그게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 식량과 물 문제입니다. 식량과 물 문제가 생기면 이제 드디어 전 세계에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먹고 마시는 건 피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되면 전쟁 때문에 성비는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하고 식량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단순하게 이거 어떤 일이 있겠지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파충류나 어류, 양서류처럼 직접적인 어떤 기온 변화로 인한 성비 불균형 문제는 해당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영향력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요. 식량 문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얼마나 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도가 한 42% 정도 돼요. 곡물 자급도는 한 25%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왜? 우리는 반도체 팔아서 유조선 팔아서 사오면 됐으니까.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2010년에 아랍의 봄을 기억하실 겁니다. 갑자기 아랍이 그 많은 나라가 한꺼번에 쫙 민주화가 돼요. 아니 웃긴 게 그 나라는 사다트, 가다피 같은 독재자 밑에 수십 년을 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1년 사이에 싹 바뀌었을까요? 그 전에 두 해 동안 2008년과 2009년이죠.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에 폭염이 듭니다. 여름에 폭염이 드니까 밀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밀은 선선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밀농사를 망쳐요. 완전히 망친 게 아니라 겨우 15% 감산했습니다. 15% 줄어드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 거냐? 중동에 가야 되는 거예요. 중동에 갈 밀이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나를 뒤집게 됩니다. 근데 이런 예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기후의 흠이라고 하는 박성재 교수님의 책에서 계속 그런 게 나오잖아요. 또 거기에 안 나온 예라도 우리가 얼마 전에 봤습니까? 1789년에 프랑스 혁명, 1919년에 러시아 혁명도 다 마찬가지로 그러잖아요.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기후 변화에 따른 감산이 있었어요. 식량 감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근데 이제는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심각해집니다. 우리 이젠 더 이상 반도체 팔아서 유조선 팔아서 사오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거니까요. 조금 더 심각한 얘기인데 우리 바로 위에는 정말로 권위적인 이상한 나라도 있잖아요. 스스로 자기들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들. 우리는 되게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과학 문해력의 관점에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관장님? 해결할 수 있죠. 우리 문제들은 일단 각자 우리도 이제 식량 문제에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짐 로저스나 아니면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서 강연할 때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당신들은 이제 경영대학원 갈 게 아니라 농업기술을 배워야 된다. 농업이 가장 첨단 기술이라는 얘기를 한국 젊은이들에게 되게 강조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농업 지식이란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농업 지식은 되게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시골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에게 땅을 준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에도 늦지 않았다 생각해요. 어차피 땅은 있으니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농업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인류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인류에게 새로운 도약 혹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관장님? 저만의 특별한 생각은 아니고요. 사실 뻔합니다. 뻔한 건데 첫 번째가 인공지능의 발전과 융합인 거죠. 생성형 AI의 의료, AI의 자율주행 기술들이 서로 발전하면서 산업, 교육, 의료 모든 분야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합성생물학 아주 중요합니다. 생물학 했잖아요. 네. 이게 왜냐면 배양육이라든지 친환경 바이오 연료, 플라스틱 대체 물질, 환경과 식량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양자 컴퓨팅도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고, 우주 탐사와 자원 개발, 자원 활용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탐사 우리 달나라 가잖아요. 가서 뭐 할 거야? 화성 테라망에서 포함해서 뭐 할까지만 우리가 화성 가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발전은 있을 거라 생각해요. 또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답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중요한 건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기술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재생에너지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싼 에너지가 됐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끊임없이 풍력 발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주도 가면 막 풍력 발전기 서 있잖아요. 바람이 안 불어서가 아니라 전기가 너무 많이 생산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전자 편집 기술, 뭐 크리스퍼, 뭐 카스9 같은 것들은 뭐 농업 혁신을 위해서도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게 뇌기계 인터페이스. BCI. 네. 그러니까 BMI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이런 것도 우리가 전혀 새로운 인류 종으로 발전하는데 먼 다음의 일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계속 쉬지 말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혹시 이 책에서 독자들께 한번 읽어주고 싶은 관장님의 구절이 있으시다면? 영화야 감독에게 달렸지만 현실은 우리에게 달렸다. 가스등을 부수든지 남편을 쫓아내든지 우리가 결정할 때다. 우리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 문해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투자 영감을 찾아주실 오늘의 영감러는요. 지금은 라쿤 자산운용의 대표로 계신 홍진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왔습니다. 네. 책에 보면 그 도파민에 대한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 도파민은 뭘 얘기하시나요? 요즘에 막 도파민 중독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네네. 사실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도파민은 중독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왜요? 도파민은 그냥 우리가 중독의 대상이 되는 거는 뭐 카지노나 약물이나 뭐 이런 다른 그 대상이 있는 거고, 그리고 도파민이 쾌락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도파민 자체는 쾌락 물질이 아니에요. 도파민은 그 쾌락을 얻기 위해서 나를 노력하게 만드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도파민이 아예 없으면 사람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언제 분비가 되느냐? 지금 내가 부족한 뭔가를 메꾸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앞으로 어떤 쾌락을, 즐거움을, 행복을 얻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길 가다가 햄버거 간판을 봤을 때 햄버거 먹고 싶다, 햄버거 먹으러 가야지 라고 머릿속에서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고요. 그래서 막상 햄버거 집에 앉아서 햄버거 주문하고 눈앞에 햄버거가 나와서 딱 먹는 순간부터 도파민 분비는 줄어들어요. 네. 도파민 분비는 일단은 내가 그 작업을 실행하는 순간, 내가 목표를 달성한 순간에는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어요. 네. 근데 내가 먹은 그 햄버거가 맛이 없었다. 도파민은 일단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행복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이 엄청 커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게 뭐 카지노나 주식 투자 등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 어떤 관련이 있어요? 도박에 중독되는 이유가 같은 보상을 얻더라도 확실하지 않았던 보상인데 얻은 보상에 더 크게 쾌락을 느끼게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는데 그냥 10만 원 줄게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행복보다 10만 원보다 더 적은 보상을 얻을지도 몰랐던, 혹은 손해를 볼지도 몰랐던 상황에서 10만 원을 얻는 게임에서 우리가 느끼는 쾌락이 더 커요. 네. 같은 보상을 얻더라도 1년 동안 노력해서 얻은 보상보다는 3분 만에 얻은 보상이 훨씬 더 큰 보상으로, 큰 노력 대비 보상으로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도박에 중독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투자라는 거는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간에, 부동산은 좀 달라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간에 거래가 원활하잖아요. 거래가 원활하고 실시간으로 호가창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호가창을 한번 열어볼 때마다, 열어보기 전부터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네. 근데 호가창은 우리가 매분 5분마다 열어볼 수 있고 1분마다 열어볼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띄워놓은 채로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한 번씩 도파민이, 그러니까 보려고 내가 시도를 할 때마다 도파민이 튀었다가 딱 보면서 주가 올라있네 이러면은 쾌락이 쫙 분비되고 도파민 사라지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래야지 했다가도 또 1분 지나서 바로 생각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돼 있지? 생각하는 그 생각나게 하는 게 도파민 보상인 거예요. 도파민이 이미 분비가 된 거예요. 네. 부동산은 한 달에 3번씩 거래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1분마다 막 시세 찾아보고 이러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거래 횟수를 잦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자체가 물론 금융시장에는 좋고 우리 인류에게도 뭐 어찌 보면 좋을 수 있는 유용한 기술 발달이긴 하지만, 그 도파민 보상 회로라는 녀석과 결합했을 때 굉장히 나쁜 결과를 낳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우리가 계속 짧게 신경 쓰게 만든다. 일단 여기서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짧게 신경 쓰는 게 왜 나쁘냐, 짧게 매매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모든 금융상품이 마찬가지인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거래를 못해서 문제인 거지. 한번 거래를 할 때마다 거래 비용이라는 게 들어요. 거래 비용? 네, 거래 비용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비용과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비용만 보더라도 이게 사실 눈에 보여도 우리가 잘 크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거래를 한 번 할 때마다 자 샀다 팔았다 한 번, 사고 팔고 한 번을 할 때마다 얼마를 쓰게 되죠? 일단은 증권사에 거래 수수료 내게 되죠. 수수료. 네, 살 때 팔 때 한 번씩 내니까 그러면 0.03%. 0.03%. 네, 요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얼마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래세. 거래세가 이 책을 썼을 때 대비해서 지금 좀 줄었어요. 지금 0.15%더라고요. 네, 0.18을 우리가 내 포트폴리오를 한번 쫙 샀다 팔았다 할 때 전체 자산의 0.18%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훌륭한 투자자의 경우 연 20 버는 것도 훌륭한 투자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연 20 훌륭한 투자자. 자, 그럼 여기서 얼마를 갉아먹는지 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샀다 팔았다 하면은 그러면은 0.18을 쓰는 거잖아요. 네네. 1년은 52주죠. 52주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를 52주 동안 했다. 그럼 계산하기 쉽게 0.2라고 치고 50을 곱하면은 얼마가 되죠? 제가 지금 계산해봤는데 9%네요. 네, 9%. 네, 1년에 20을 벌어도 훌륭한 투자자예요. 워런 버핏이에요. 네, 근데 샀다 팔았다를 일주일에 한 번 하면은 그 번 거의 절반을 날리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어도 워런 버핏이 일주일에 한 번씩 샀다 팔았다 하면은, 그러니까 포트 전체를 샀다 팔았다 하면은 20% 수익률이 10%로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평범한 투자자라면, 만약에 한 1년에 10% 정도 생각할 수 있었던 평범한 투자자라면은 그 번 거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1년에 한 30 벌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30 버는 사람 있어요. 50 버는 사람 있어요.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숨은 비용. 자, 근데 안 보이는 겁니다. 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가창을 볼 때 슬리피지라는 용어 대표님은 아시죠? 네네네. 그 미끄러지는 그 슬리피지인데 네. 매도 최우선 매도 호가가 1,083원이죠.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가격에 팔 수 있다 이런 거네요. 정확히는 가장 싸게 매물을 내놓은 사람이 1,083원이라는 거고 사고 싶은 사람이 지금 물량을 당장 확보하고 살려면. 싶으면 네, 이 돈에 이 가격에 사야 된다라는 거죠. 네, 매수 호가는 1,078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가장 비싸게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 가격에 호가를 올려놨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팔고 싶은 사람이 지금 즉시 팔고 싶다면 이 가격에 팔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요 갭이 얼마죠? 15원. 5원. 네. 5원이네요. 대충 1,000원 대비 5원이라 치면은 이게 0.5%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사고 싶다.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1,083원에 사야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지금 팔고 팔려면? 싶다. 네, 1,083원에 일단 샀다가 지금 그냥 생각이 바뀌었어. 바로 바뀌었어. 팔고 싶어. 라고 하면은 1,078원에 팔아야 되죠. 네. 샀다 팔았다 하는 순간 5원 손해보죠. 이게 0.5%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선택이에요. 사고 싶을 때 내가 아니 저 호가창에 그냥 사고 싶지가 않아. 나는 매수 호가에 올려놓고 기다릴래. 라고 하는 것도 선택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078원에 올려놓고 누군가가 여기에 매도를 해주면은 팔아주기를 바라는 팔아주면은 그러면 1,078원에 나는 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건 좋은 케이스죠. 근데 나쁜 케이스는 뭐죠? 1,078원에 올려놨는데 1,079, 1,080 이렇게 매수 호가가 내 위로 계속 쌓이고 그러다가 내 차례가 안 올 수가 내 차례가 안 와요. 근데 나는 내가 이 산다라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공부를 했을 거잖아요. 공부를 해서 이게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포지션을 잡으려고 한 건데 내 생각이 맞은 거잖아요. 지금 1,078원이었다가 1,079, 1,080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라는 거는 그쵸. 내 생각이 맞은 거잖아요. 맞은 건데 나는 벌지 못했어. 왜? 이 호가, 매수 호가에 걸어놓고 기다리느라. 네, 이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고 훌륭한 투자자분들도 웬만하면 호가 신경 안 쓰고 그냥 바로 사요. 사고 싶은 이게 확률적으로도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냥 사고 싶을 때는 그냥
매도가에 사고 팔고 싶을 때는 매수가에 그냥 파는 게 맞아요. 네, 그 어차피 확률적으로는 걸어놓든 내가 그냥 사버리든 차이가 없는데 걸어놓으면은 스트레스만 더 받거든요. 그리고 나쁜 케이스에서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냥 걸려 있는 매도가에 그냥 사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살 때마다 5원 손해 보죠. 네. 사고 팔았을 때 5원씩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0.5%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50주를 반복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50%네. 25%. 25%가 날아가는 거죠. 아까 눈에 보이는 비용으로 9% 날아갔잖아요. 네. 지금 이거 슬리피지로 25% 날아갔죠. 그럼 둘이 합치면은 34%가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1년에 20% 벌 수 있는 워런 버핏이라도 이렇게 슬리피지 날리고 나면은 마이너스 14%가 된다는 거죠. 이 책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이거 과학책 같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뇌과학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마음이라고 얘기하셨고 우리가 뇌가 어떻게 진화되어 있는지 그게 왜 주식 투자를 실패하게 계속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시면 실패할 가능성을 좀 줄인다라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두뇌 실험실에서 말한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는 행동, 그리고 나는 맨날 변호만 하기 급급해. 그런 일들을 줄이기 위해서 네.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네.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 책에 여러 가지 잘 나와 있는데 방법이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문장 한 문장만 딱 네. 꼽아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제가 의사결정을 반드시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 한 문장을 이해했다면 이 책을 다 읽었다고 봐도 됩니다. 내가 이런 결정을 왜 했는지를 외부 매체에 적어놓고 나면은 그러면은 일단은 남 얘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또 남 얘기는 약간 삐딱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약간은 객관적으로 좀 네. 객관적으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삐딱하게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머릿속에만 있으면은 일단 되게 편향이 돼 있기도 하고 이게 사실 내가 한 의사결정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죠. 시간이 지났을 때 왜 했는지 까먹어요. 음.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이유로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근데 거기에 따라서 내가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는 까먹고 계속 또 이상한 의사결정을 계속 이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주식 공부 열심히 하고 펀더멘탈 분석 열심히 하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발전을 못해요. 네. 사실은 이제 투자라는 거는 결국 의사결정이거든요. 모든 걸 살까 팔까 사지 말까 팔지 말까 모든 것이 의사결정인데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주식하는 마음을 잘 챙겨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지식만찬 초대 귀비는 전문의가 알려주는 정신과 치료법 이런 책을 쓰신 나혜인 전문 의사 선생님을 오늘 모시고 정신과의 세계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합니다. 정신과 선생님들 보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정신은 진짜 정신의 문제잖아요. 내가 무슨 하여튼 여자친구의 차이거나 뭐 회사에서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거나 하여튼 뭔가 환경의 변화는 있었겠으나 그래서 내가 괴로워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그 환경을 바꿔야 해결되는 문제지 병원에 가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맞아요. 정신과 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나오는 환경에서의 상처라든지 예. 대인관계에서의 상처 이런 것들이 많죠. 정신과 질환이 생기는 이유는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예. 첫 번째가 유전적 생물학적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해 주신 어떤 환경적인 예. 스트레스, 그다음에 마지막이 인지 구조, 심리적인 문제예요.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는 몸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네. 결국은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지점인 그게 것 뭐가 같아요. 됐던 간에 스트레스는 네. 무조건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뇌에 상처를 물리적으로 입히거든요. 그래서 뇌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지고 와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마음의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상처를 입은 상태고 우리가 뭐 팔이 잘리거나 피가 나면 치료를 하듯이 예. 뇌 상처가 나면 분명히 기능에 문제가 생기니까 약을 사용해서 그런 불안정한 상태를 바꿔주는 것이 약을 쓰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네. 옛날에는 과학 시간에 뇌는 한 번 만들어지면 안 변하는 기관이라고 배웠었어요. 예. 근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는 변하는 기관입니다.
이거를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좋은 쪽으로도 변하는데 문제는 나쁜 쪽으로도 변해요. 그래서 우울을 계속 느끼는 뇌는 우울과 관련된 신경회로가 더 가열차게 예. 돌아가고 두꺼워지고 하면서 쉽게 우울해지고 우울에 잘 빠지는 뇌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무조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그런 뇌가 돼버리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우울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니코틴에 중독되면 자꾸 니코틴을 뇌에서 찾듯이 그쵸. 우울도 자꾸 우울에 잘 빠지는 뇌가 된다? 맞아요. 뇌 자체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나는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뇌 구조적으로 아예 변화가 오기 전에 예. 미리 막기 위한 조치가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하게 되면 뭔가 이제 몸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건데 네. 계속 일어나면 뇌가 바뀔 수 있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런 거에 노출되지 않도록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맞아요. 얘기예요? 네. 아. 정말로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약간 충격요법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정말로 뇌가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져요. 뇌가 네. 다른 기능도 우울한 거 빼고도 네. 왜냐하면 머리가 나빠지는 머리가 거네. 나빠져요. 정말 너무 슬프게 어. 저는 그러니까 정신과의 비극이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질환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기능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 질환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정말 삶이 좀 힘들어지거든요. 예. 제일 중요하게 이제 설명드리는 게 우리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 예. 편도체라는 예.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두엽이라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컨트롤하는 애. 컨트롤하는 부위. 네. 역시 그건 압니다. 잘하시네요. 네. 네. 그런 부위도 있고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라는 부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위들이 편도체는 과활성돼서 너무 불안하거나 너무 우울한 사람이 감정만 막 맞아요. 헐크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두엽은 좀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그 사령탑인데 내가 뭔가 컨트롤을 잘 못하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해마도 쪼그라들어요. 그럼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야, 떨어지고. 그거 사춘기 소년들이 그렇다면서요. 전두엽은 발달이 안 되고 옆에만 발달돼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는 애들이 거죠. 그냥 제정신이 아니다. 어른이 사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꼭 빨리 정신과에 와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유전적인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태어나자마자 계속 우울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크리스틴 벨이라는 겨울왕국에서 안나의 성우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밝고 아, 목소리 너무 좋던데? 너무너무 네. 네, 발랄한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사실은 우울증 가족력이 있으세요. 가족력이 좀 심해요. 할머니는 전기 자극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증상이 심하셨다고 하고요. 어머니도 유전성이 있어서 이제 어머니도 힘든 시간을 보내셨대요. 예. 근데 정말 멋있는 게 이 어머니가 간호사신데 이 우울증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크리스틴이 18살이 됐을 때 앉혀놓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집안에는 세로토닌 불균형이라는 유전성이 있다. 그래서 언젠가 너가 뭐 이렇게 주변 환경이 다 뒤틀리고 너무 차갑고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혼란스럽고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럴 때 혼자 그냥 끙끙 앓지 말고 참지 말고 약을 먹으면 이 세로토닌 불균형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얘기를 하고 감정을 나누고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시작하면 충분히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크리스틴이 이후에 우울증이 왔다고 해요. 예. 그랬을 때 그냥 혼자 끙끙 참는 게 아니라 아 맞아 엄마가 얘기해 줬었지 하고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유전성이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유전적 우울에 취약한 유전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인지하고 살다가 그런 순간이 오면 빠르게 도움을 받는 것. 이 정도를 유전성이 있는 어떤 가족에서 이 질환을 대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요 문장 하나는 좀 기억하고 있으면 어디서 마치 읽은 것처럼 자랑할 수 있다. 그런 거 뭐 없습니까? 고통에 익숙해진다고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다입니다. 내가 고통을 느끼는데 이것에 무덤덤해진다면 나의 마음을 너무 안 알아주는 걸 수도 있어요. 너무 무시하고 그냥 격리시켜버리고 괜찮다고 성과만을 위해서 무작정 달려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내가 너무 무너지기 쉬운 취약한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고통에 익숙해져 계세요. 그리고 그냥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이 문장을 뽑아봤습니다. 야, 제가 들으니까 잘 참는 아이가 보통 어른들도 잘 참아. 참을성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모범적인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데 그게 정신과 측면에서는 좀 위험한 스타일이네요. 네, 그죠? 맞아요. 막 솔직하게 얘기하고 쟤는 왜 이렇게 못 참아? 이런 애들이 오히려 좀 안전하고 그래도 좀 발견하기가 쉽죠. 발견하기가 쉽고. 이야,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망건당 TV 구독자 여러분, 심채경의 과학 감성 심채경입니다. 오늘 저희 과감하게 찾아와 주신 분은요, 과학책, 인문, 교양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20년간 번역해 오신 우리 베테랑 번역가 김명남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파트 중에 좀 재밌는 파트가 청소년기에 관한 파트가 있어요. 네. 제목이 이제 청소년기 혹은 저기요 내 이마옆 겉질 어디 갔어요? 이런 파트가 있는데 요거 번역할 때 좀 재밌으시지 않았을까? 이제 독자는 재밌는데요. 이런 청소년 뇌와 어른 뇌가 다르다는 얘기를 다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다른가?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떠셨어요? 청소년기의 뇌가 유아의 뇌나 성인의 뇌와는 굉장히 두드러지게 다르다고 해요. 다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청소년들 이제 흔히 뭐 중2병 이렇게 표현을 네. 하는데 네. 그 이유가 뇌가 성숙을 하는데 다 같은 속도로 성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감정을 관장하는 변형계라거나 네. 다른 그런 부분들은 성인에 얼추 가까워졌지만 단 하나 그 우리 이마옆, 저는 이마옆 겉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네. 근데 그 이마옆 겉질은 이제 이성적인 작업을 네. 총괄하는 이제 네. 뇌 속의 결정자 같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성숙하는 속도는 굉장히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 이제 화가 벌컥 났는데 어른의 경우는 내가 변형계가 화를 벌컥 내도 이마옆 겉질이 야 그거 뭐 화낼 일이 아니야 라고 인사이드 아웃 같잖아요. 그렇죠. 야, 괜찮아. 좀 기다려. 네, 뇌 속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데 청소년은 이 조절자가 너무 잘안 일을 되는 못하는 거잖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번 난 짜증이 억제가 되지 않고 근데 이거는 뒤집어 이야기를 하면 이제 좋은 기분, 쾌락 같은 거를 훨씬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네. 훨씬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감정 기복이 심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조금 재앙이지만 하지만 좋은 일도 많이 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 드라마 소년의 시간이라는 드라마를 네. 봤는데요. 어떤 학교 친구들 간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살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심리 상담사랑 나누는 대화를 굉장히 길게 보여줘요. 재밌는 대사가 있는데요. 네가 이해하는 걸 이해하고 싶어라고 심리 상담사 계속 얘기를 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책을 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기를 약간 희화화하기도 하고 중2병 뭐 이러면서 희화화하기도 하고 뭐 어른들은 나도 다 겪어봤어 나도 해봤어 이러면서 이해하는 척하잖아요. 근데 다 아는 척하죠. 네네. 근데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가 바뀌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다른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 그 청소년기 학교 안에 있는 친구들, 예를 들어서 경찰이 학교에 조사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경찰이 오거나 말거나 애들은 막 떠들고 뭐 선생님한테도 함부로 얘기하고 이게 벌써 저는 이제 청소년기의 뇌를 갖고 있지 않기 네. 때문에 네. 보면 저는 속 터지는 거예요. 이제 쟤네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르구나.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세폴스키 씨는 그렇다면 청소년에게는 책임 한정 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되느냐라는 네. 어려운 문제도 과감하게 다루잖아요. 요즘에 좀 말이 많잖아요. 네, 뭐 네, 촉법 소년 몇 세까지 해야 되느냐. 어쨌든 근거를 찾아서 결정을 내리려면 이런 생물학적인 근거, 뇌과학적인 근거가 이제는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 점을 되게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책에서 좀 저는 이 책을 관통하는 것 같은 그 파트가 우리와 그들이라는 그런 파트였는데요. 좀 더 편을 갈라서 상대방 팀을 공격하거나 뭐 비판하거나 해야 될 때
사실 좀 더 적극적이거든요. 우리 팀과 저 팀이 같이 게임을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총을 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폭탄을 던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스포츠 경기 사실 네. 우리가 너무 많이 알잖아요. 네. 야구장에서 만약에 홈팀이 지면 큰일 나는 거죠. 네네네. 그날 지하철 초토화되는 것이고 뭐 축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폭력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어떤 형태의 폭력이잖아요. 우리 팀이 졌다고 해서 막 지하철역에서 깨부시고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오늘 저 팀 져서 그래 라고 정당화하기에는 좀 폭력적인 것 같고.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의 핵심이 그 우리와 그들을 다루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세폴스키 씨가 이제 인간의 폭력성에 기여하는 여러 요소들을 막 이렇게 범인을 찾듯이 마치 추리 소설처럼 너냐 테스토스테론이냐 유전자냐 막 이렇게 찾아가는데 그중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그런 이분법하는 편가르기 사고방식이라고 세폴스키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우리 그들 이렇게 나누어서 내 집단에 대해서는 한없이 옹호해주고 그들 타인 외집단에 대해서는 일단 배척하는 이런 성향은 사실은 나쁜 것이기는 한데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이제 무리를 지어서 사는데 무리끼리의 상호작용에서 내가 우리 편을 편들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 이것은 뭐 누가 나쁜 문제가 아니라 진화가 우리 사회적 동물인 인간 종에게 넣어준 어떤 생존의 도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세폴스키도 지적하듯이 우리가 이 도구를 너무나 함부로 너무나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거나 쓸려간다는 점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스포츠팀의 경기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정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이분법이 결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사실 인간은 그동안의 많은 심리 실험의 결과에 의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도 1초 만에 본능적으로 편을 가른다고 해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스웨터를 입었고 심채경 박사님은 재킷을 입었다. 그러면 저는 머릿속에서 스웨터파와 재킷파로 이렇게 쫙 사람들을 나눠서 재킷 입었네? 이렇게. 네, 그래서 스웨터를 입은 사람에게 보다 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무의식적인 단서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우리가 그 점을 모르고 거기에 이끌리는 대로 행동을 한다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많겠죠. 네, 이게 이제 뭐 생물학적인 문제, 생물학적인 기원에서 유래했다 보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판별을 하게 되는, 편을 가리게 되는데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세폴스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는 스트레스 같은 거라고 예를 들면 우리는 스트레스가 나쁘다는 걸 누구나 알지만 스트레스를 세상에서 박멸하게 써.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 스트레스는 좋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자극이거든요. 롤러코스터를 탈 때 스트레스라거나 그것처럼 우리 그들 이분법은 인간의 가장 나쁜 행동을 낳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행동, 남을 굉장히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는 행동의 기원이기도 우리 하고 편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인간에게는 소속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 소속감을 안겨주는 그런 기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없애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자. 그렇죠. 다만 내가 여기에 굉장히 휘둘릴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뭔가 편을 가르려고 할 때는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한번 체크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것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문과이과거든요. 애초에 처음부터 선을 긋고 선입견을 갖게 되는 그런 카테고리로 나눠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이 책에서도 이제 범주적 사고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뭐든지 카테고리를 그냥 딱 나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엔가 이렇게 넣고 싶은 거예요. 어느 카테고리엔가 꼭 구분하고 싶고 토마토도 채소인가 과일인가 하다가 과체류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서 딱 이렇게 넣어버리고 그게 효과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내 편이지 네 편이지 빨리 피하 식별을 잘해야 이제 생존에 유리하기는 한데 어떠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범주적 사고는 또한 없앨 수가 없는 것이 언어 자체가 범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범주화를 하고 경계를 긋지 않으면 언어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굉장히 유용한 능력이긴 한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범주화하려고 하면 이 책에서 굉장히 경계하는 본질주의적 사고로 나아가게 된다고 맞아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흑인이다. 그러면 저 사람은 흑인이고 흑인일 뿐 다른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본질일 뿐이야. 사실은 그 사람이 나와 비슷한 다른 공통점이 있어서 나 같은 동양인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어떤 다른 본질의 범주화를 하면 이제 가까워지기 어렵게 만드는. 그렇죠. 네. 저자가 이제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이 책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이 세표스키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우리가 아닌 편 이렇게 하는 게 꼭 그렇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 편이 아닌데도 어떤 인류로서의 우리 편으로 다시 끌어안는 경우도 있어요. 번역을 하시는 동안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편을 갈라서 계속 싸우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걸 넘어서 어떤 커다란 더 큰 인류의 혹은 뭐 지구의 이런 더 큰 범주 안에서 우리가 더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어떤 희망이 아직 있는가? 예스냐 예스니까 노냐로 노입니까?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이 책을 읽고 나서 남는 감정은 희망이라고 느끼는 것이 인간이 어떻게 잘못할 수 있고 그 기저의 메커니즘이 어떤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잡을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인 것 같아요. 일단 인지해야 되고 네.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네. 극복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꼽는 기억에 남는 한 문장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으로 진화하지도 이타적으로 진화하지도 다른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다만 특정 조건에서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진화했다. 맥락이 전부다. 맞아요. 우리가 사실 세상은 계속 나아질 것 같고 인류나 뭐 동물이 됐든 인류가 되었든 계속 어떤 올바른 방향이 정해져 있고 그 방향을 향해서 진화한다고 생각하는데 진화라는 단어 자체가 긍정적인 단어 같잖아요. 진화라고 하면 뭔가 더 발전된 형태일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아니기도 하죠. 그리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생물학적인 내용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결론이 있는 게 아니고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는 도구에 가깝다. 그러니까 생물학에서 뭔가 하나의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간단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복잡한 문제다. 이렇게 길게 써놓고 여전히 복잡하다고 책을 읽으나 안 읽으나 답이 없는 건 똑같네요.